핑크는 남자의 컬러지. 들어보셨죠? 1950년대 로클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핑크 매니아였다는 사실. 그의 차량 도색명은 엘비스 로즈였대요. 네, 이 말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상류사회에서는 분홍 실크가 남성의 지위와 사치의 상징이었으며 19세기 산업화와 군복 문화가 색의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광고와 소비 문화는 핑크를 여성성의 색으로 굳혀버렸죠. 그리고 지금 젠더리스와 대중문화는 그 규칙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핑크색의 뒤집힌 역사와 왜 지금 우리가 그 규칙을 허무는지 살펴볼까요?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의 궁정에서는 남성들의 옷차림이 눈부시게 화려했습니다. 루이 14세의 궁정처럼 권력과 사교가 결합된 공간에서 파스텔 실크와 레이스는 지위를 상징했고 분홍은 빨강의 연장선으로 활력과 권위를 담아냈습니다. 당시의 육아서적이나 패션 플레이트를 보면 남자아이에게는 분홍, 여자아이에게는 파랑이라는 문구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초상화 속 남성들의 분홍 장식은 사회적 코드였고 색은 신분과 세련됨을 드러내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적 색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빠르게 재배치되었어요. 19세기로 접어들면 공장 굴뚝과 기계음이 일상의 배경이 되고 옷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산성과 효율의 문제로 재구성됩니다. 동시에 유럽 대륙에서는 군사적 재편이 본격화되는데 나폴레옹이 1804년 황제로 즉위하고 1803년부터 1815년에 걸친 전쟁은 대규모 징병과 군대 조직화를 촉발했습니다. 전쟁과 관리의 필요성은 군복의 표준화를 불러왔고 단순하고 실용적인 색채가 남성적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쳤죠. 결국 산업화의 대량 생산 체제와 군복의 실용성은 화려한 파스텔의 위상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핑크색은 밀려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남성복 내부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군복의 산업화의 실용성 흐름과 더불어 19세기 초 영국에서는 또 다른 미학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조지 브라이언 보 블럼멜은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깔끔한 절제미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몸에 맞는 잘 재단된 수트, 깨끗한 린넨 셔츠, 최고급 소재를 강조하며 과시적 부르주아 복식을 비판했죠. 블럼멜의 미학은 군복의 단순함과 맞물려 남성복에서 장식이 줄고 실루엣과 재단이 중심이 되는 흐름을 촉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런던은 테일러링의 중심지로 부상했고 이 영향은 19세기 전반에 댄디즘으로 확산되며 근대의 남성복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남성복의 기준이 단순화되는 동안 한편으로는 여성의 복식과 삶의 방식에도 혁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20년대의 플래퍼 문화와 그 위에서 더욱 구체화된 샤넬의 변화였죠. 우선 플래퍼들은 이전 세대의 규범을 단숨에 밀어내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보브컷 같은 짧은 머리, 무릎 길이의 직선형 드레스, 그리고 가볍고 활동적인 실루엣. 이런 외형은 단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술집, 재즈클럽 등 더 자주 외출을 하며 노동과 여가의 경계를 다시 쓰는 삶을 선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시대의 재즈와 대중문화는 플래퍼의 태도를 증폭시켰고 결과적으로 옷은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태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코코 샤넬의 혁신은 단연 결정적이었습니다. 1910년대 말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샤넬은 코르셋으로 올가맸던 여성복을 벗기고 활동성과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옷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실크와 레이스의 과도한 장식을 줄이고 몸의 움직임을 허용하는 직선적 실루엣과 단순한 재단을 강조했죠. 리틀 블랙 드레스는 검은색이라는 중립적 색을 여성의 우아함과 실용성으로 연결시켰고 샤넬 수트는 여성의 공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 유니폼으로 읽혔습니다.
요컨대 샤넬의 변화는 편안함은 권력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메시지를 옷으로 전달한 셈입니다. 그 결과 색의 쓰임새도 변했습니다. 장식이 줄고 실루엣이 단순해지자 색은 더 이상 단순한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맥락과 기능 속에서 읽히게 되었어요. 즉, 같은 핑크라도 코르셋, 레이스의 부속물로 쓰일 때와 활동적 실루엣 위에 놓일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플래퍼 세대가 색을 선택하는 방식이 개인의 정체성, 계급, 취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색을 입느냐가 곧 사회적 발언이 되었죠. 전후의 소비문화 확산은 색을 마케팅 도구로 전환했습니다. 1950년대에 백화점 쇼윈도와 잡지, 텔레비전 광고는 소비 심리를 설계했고 아동용 상품 시장의 발전은 색의 성별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바비 인형은 1959년에 시장에 등장하며 아동용 문화의 큰 축이 되었고 이후 바비와 연계된 광고 제품군은 핑크를 소녀성의 시각적 코드로 반복하여 제시했습니다. 반복적 시각 코드는 세대 단위의 내면화를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늘 한쪽만 주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특정 규범을 제안해도 소비자들이 때로는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를 들어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도 남성들 사이에서 특정 공간이나 상황에서 분홍색을 사용하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0세기 후반에는 패션 분야에서 기존 관념을 깨뜨리려는 목적으로 색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색은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1856년 윌리엄 퍼킨이 모브를 발견하면서 합성 염료 시대가 열렸고 이는 세계 대량 생산과 보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염료 기술의 발전은 희귀색의 지위를 떨어뜨렸고 비교적 다양한 색조의 대중화를 촉진했죠. 결과적으로 색의 경제적, 기술적 조건이 문화적 의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1세기 들어 색의 경계는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K-팝 무대, 글로벌 패션쇼, 그리고 스트릿씬이 핑크를 포함한 색을 남성적, 여성적 코드에서 분리해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SNS는 이런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확산시켜 규범을 빠르게 흔듭니다. 젠더리스 브랜드와 캠페인은 색을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로 보지 않고 표현과 정체성의 수단으로 재정의하려 하고 있죠. 색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기호입니다. 성별을 타고난 색은 없고 역사, 군사, 산업 마케팅이 합쳐져 그 의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그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규범을 흔들 수 있으니까요. 색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때 색은 우리의 언어가 됩니다. 좋아하는 색 입으세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